어떤 이는 말하네. 시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라고. 나는 새의 목소리를 빌어 나무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았으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손녀가 창밖을 내다보며 저 혼자 하는 말도 받아 적네. 아, 자연은 신비한 것. 세상 그 누구도 한 적 없는 한마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네. 어느 시인은 말했지. 나는 자연을 표절했노라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여기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제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2학 더 어렸을 때가 더 시인 같았어요. 이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오염이 되는 것 같아. 인간 사회에 오래 살면서 이제 때가 안 듯이 말이죠. 근데 아까 그 민지의 꽃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이를테면 내 말은 때가 묻어서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잡초를 보면서 잡초를 꽃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꽃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풀이. 응?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령 우리 손녀가 유리창에 이렇게 여치가 한 마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서는 엄마 누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나를 울리더라고요. 그래 저희 엄마가 가서 봤더니 아무도 온 사람이 없고 여치 한 마리만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대로 한 말이지만은 그게 굉장히 시적인 감동을 불러오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래 어린아이의 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를테면 오랫동안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너무 황폐해졌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다시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심성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은 이제 어린애가 된다는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더 얘기를 하죠. 예. 먼저 예. 시를 이제 감상할 때요.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작가의 성향이나 작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고 이제 시를 감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시를 내국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내국에서 감상하게 되는데
시는 시로만 봐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안 그러면 그분의 사상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생각하면서 시를 감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선생님의 성향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시를 읽는 거는 대개는 자기 처지에 비추어서 시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비추어서 시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볼 때에도 그 시집을 받아서 이제 보내오는 시집을 받아서 읽었는데 잘 모르는 그냥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읽고 지나쳐 버리고 어떤 감동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집을 찬찬히 읽고서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뽑아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이런 거를 다시 봤을 때 이런 시가 그 사람한테 있었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때 제가 처해 있던 상황과 어떤 처지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처지에서 봤을 때 그 사람 그 시가 들어와요. 새롭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나쳐버린 시가 다시 읽을 때 이렇게 오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시는 자기가 그 시를 읽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또는 어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거고 또 그 시인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정의성인을 몰랐을 때는 시집만으로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번 그렇게 대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 시를 보니까 이 시에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인다는 거예요. 놓친 단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걸 보면은 시적 배경,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라든가 이 시적인 가령 아까 그 묵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할머니가 소 끌고 가서 냇가에 가서 물 먹이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았다가 그 시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농촌이 분해되면서 시골에 할머니만 남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구나라고 그런 걸 알았을 때는 그 시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배경 같은 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짧은 달인데 2월인데 이 짧은 달 이 저녁을 길게 해주신 정신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들어오면서 그 발걸음을 하면서 두 가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선생님의 그 좋으신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이었고, 하나는 좀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를 좀 무겁게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네. 예. 요즘에 신문을 펼칠 때마다 매일 한두 편씩 인공지능에 대해서 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의 인공지능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사람과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인공지능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서, 물론 보급이 됐습니다만 아직 한국어는 자료를 섭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영어 자료를 섭렵해서 여러 가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공지능 챗봇이 한국에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시, 전산자료 된 거, 이것을 다 몽땅 삼킨다면 과연 그 인공지능 작가, 시인은 어떤 시를 쓸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의 글을 써왔던 그 육필로 온 힘을 다해서 글을 썼던 선생님 또는 많은 그 문학인들은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 과연 그 인공지능의 그러한 문학적 그런 그 허용, 문학적인 그런 창작 행위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제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허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내내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그동안 수십 년 시를 써오신 우리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답해야 할 것인지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세돌이가 그 AI한테 지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어보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이제 시를 쓴다고 하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나는 이 감성적인 어떤 부분은 AI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본 사람 얘기로는 괜찮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썼다는 얘기는 안 하고 괜찮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뭐 짜집기 한 거 아니겠어요? 짜집기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아마도 이제 논문도 그럴 거예요. 논문도 요즘 뭐 가짜 논문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논문도 이제 어디냐면 10,000원 집어넣으면은 10,000원짜리 시가 나올 거고 10만 원 집어넣으면 10만 원짜리 시가 나올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응? 논문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논문은 100만 원짜리로 할까요? 아니면 200만 원짜리로 할까요? 하고 물을 것 같아, AI가. 근데 하여간 이 AI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저는 젊었을 때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말이죠. 인간의 기계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인간의 여가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일을 하던 해서 빵을 만들 때 하루에 100개를 몇 개를 만들었다. 10사람이 일을 해서.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1시간 동안에 10개를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너희는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다른 데다가 활용해. 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까? 같은 월급을 주면서 배려를 할까? 아니면 쫓아낼까? 아마도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쫓아내기 위해서 기계를 발달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점점 좀 어떻게 좋아지기는커녕 더 이제 힘들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마도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사람이 없잖아. 이제 임금을 못 받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생산품을 사서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줄 거냐. 결국은 자본가가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또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금으로 내서 그걸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요령 있게 내가 지금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텔레비에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제발 시는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싶은데 내 입장으로서. 근데 어느 정도 감성도 가지는 작업을 해낼 수 있는 모양이에요. AI가. 그럼 이제 뭐 그만 써야죠.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써놓은 거를 다 지들이 입력시켜가지고 거기서 짜집기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은 우리 일대로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좀 어떤 부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지금도 뭐 씻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더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 가지만 더. 예. 그 대담을 했는데요. 예? 그 전문가하고 인공지능하고 대답을 했어요. 대담을. 근데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다른 건 다 자신 있다. 근데 단전이다. 단전.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명확한 인공지능. 어쨌든 뭐 여기 다음 강연에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모셔보죠. 네. 예. 저기 선생님이 시를 굉장히 많이 발표하셨을 텐데 일단 발표를 하고 나서 내 손을 떠난 시는 나의 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시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태까지 쓰신 시 중에서 선생님 스스로 이건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인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게 열 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제가 많이 쓴 다작도 아닌데 아이고 이거는 조금 현찮다. 좀 더 생각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쉽다 하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자꾸 쓰게 되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응? 시가 편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마 제 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정제된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써왔지만 그 타작들이 많아요. 좋은 작품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분의 시를 빌려서 얘기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걸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시와 선생님의 자평을 아주 담담한 어조로 솔직하게 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또 오늘 자평 또는 타인의 평을 본인의 말씀으로 소개하시면서 70년대 좌표를 생각했다. 또는 이데올로기 시대의 반항학적 그 자유를 부르짖는 젊은이의 아스러져가는 죽음을 생각했다. 라는 표현이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 시절 저도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최해 주신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분들께서 우리 선생님을 저항시인이다, 민중시인이다 라고 평언하신다면 선생님은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선생님 시적 자평에 어떤 연관성과 맥이 소통하는지 또 이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지 이건 약간 시인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내용성을 선생님 소견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도 우리 제가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강북구에 구민회관인가 뭐 이런 데서 소녀의 상 행사를 하면서 저한테 시 한 편을 낭송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작업에 동참한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또 동참을 했는데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또 그 시대적인 아픔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제 일제하에 받은 괴로움이나 상처 같은 것들을 아직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가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치한 것과 지금 또 윤 대통령이 들어서서 대치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한일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지만은, 결국 그때 고생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어떤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응? 그러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냥 무슨 흥정을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응?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덤석 이렇게 뭐 10억 불인가 뭐 얼마를 받았다가 그것도 촛불 시위해서 그거 돌려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사과 없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다시 그래가지고 뭐 재판을 해서 그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일본의 그 저항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뭐 윤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럼 그걸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신 대주고, 어? 대신 주고, 일본에서는 성의껏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를 받는 게 원칙이고, 사과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질문하신 거에 제대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됐습니까? 아유, 예. 궁금해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이 자리가 서정주의 국가협회서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넘어가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있는데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곁가지가 나가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얘기를 미당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제 얘기에서. 근데 미당의 국가협회서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당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뭐 친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봐서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얘기하고는 어긋나는 대목이 많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싹부터 잘라버린 거죠. 얘기가 됐습니까? 언제 그 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또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친일 문제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응? 왜 친일문인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시비할 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요새는. 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네, 그 선생님 시를 항상 많이 발표하실 때하고 지금 최근 사실은 어떤 뭐 사회적인 환경이나 정서적 여건 같은 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요즘에 시단이나 문단을 보시는 선생님의 소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렇게 지금 읽으시는 거나 눈여겨보시는 시인, 전 시인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시인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시가 어려워졌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선배 시인이니까 한번 읽어 달라 하는 뜻으로 보내주는 시집들이 꽤 있어요. 했는데 참 고통스러울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문법이 달라졌구나. 말은 우리말인데 우리말을 부리는 그 문법이 달라졌구나. 제 시를 젊은 시인이 읽고서는 싱겁다고 얘기합니다. 싱겁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네들 눈에는 너무 뻔하고 싱거운 거예요. 젊은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쓴 시는 싱겁고 너무 뻔한 얘기다. 그래서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은 아직 그게 굉장히 그 임팩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제 시에서 자연을 표절했네라는 시에서 세상에 아무도 한 적이 없는 한마디 말을 하고 싶은 게 시인들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누가 한 말을 그 조금 변조해가지고 표절하듯이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를 시인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새로운 말을, 새로운 시를 내가 써야지 라고 하는 욕심은 좋은데 그게 생각대로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그 한마디 말을 하면서 또 그럼 하면서도 좋은 시가 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네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미당의 시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미당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런 거죠. 이 얘기에서 뭐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이 먹구름 속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고 무서리가 저리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그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거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 우주적인 어떤 조화라고 할까 참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미당도. 응? 그러고 이제 장석주도 대추 하나 속에서 천둥을 보고 뭘 보고 다 보잖아요. 응? 그런 거니까 과학자들은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 속에서 뭔가 지금도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내고 그러잖아요.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지. 응?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그 언어가 다 있었어요. 이미. 응? 근데 잘 모르고 있던 걸 새로 발견한 거죠. 발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제가 만들어낸 것인 것처럼 뭐 할 필요요. 뭐 또 말을 못 읽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가 이런 크게 거칠게 말하면 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보면 광장의 시가 있고 골방의 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힘든 시절을 살아오면서 제 시가 책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낭송의 형태로든 노래 가사로든 이렇게 돼가지고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인과 그 싱어송라이터들이 모임이 있어서 그 동인 활동도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 시가 그 기타 치는 그분들의 그 노래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이 자리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한 2,000원쯤 옵니다. 저작권료. 어떤 사람은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한 편 가지고 그냥 뭐 수천만 원씩 버는 그런 작사가들도 있는 모양인데, 부럽죠. 근데 뭔 얘기를 하려다 또 이렇게 흘러버렸나 모르겠네. 그러면 선생님, 응? 네. 그러면 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대중노래하고 떨어질 때, 저도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의 취미를 몇 개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기희 씨,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하고 김소연, 서울의 아침 이런 주변에서 추천해서 했었는데 암호 해독 스승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의 취미가. 그래서 이걸 왜 그러니까 대중들이 전공자가 이 전공자가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시를 짓는데 요즘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난해한 시를 적을까? 대중들이 이해도 못해. 그렇지만 그 시를 알고 나면 정말 좋은 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 그런 시인데 왜 그런 시를 적을까 하는 좀 궁금한 게 좀 있더라고요. 글쎄, 그 젊은이들이